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제이비는 눈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호, 좋아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낭만적인데. 아, 진짜요? 네. 파란대무님이 아직도 첫눈이 설레는 건 내가 아직 젊다는 얘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반면에 워커홀릭 투페이스님은 눈 온대요. 낭만이고 뭐고 싫다라고 해주셨는데 왠지 제이비랑 닮았다 생각했는데 제이비는 낭만적이었군요. 대단한 발견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평소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유력한데? 세상의 발견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제 마음이 하얘가지고 눈을 좋아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넘어가. 네. 토토로님이 제이비 낭만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052님도 제이비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릴 거래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창밖을 잘 내다보려고 합니다. 50번째 생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전히 첫눈은 설레네요. 근데 첫눈다운 첫눈은 맞아요. 찔끔 내리다 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감질 나게? 오려면 확 와라. 근데 또 그럼 교통이 문제네. 참. 까루님은 저는 눈이 싫어요. 차가 엄청 막혀요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촌새님들은 제이비를 닮은 낭만주의파와 현실주의파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그 두 면이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단색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우님, 어제 딸아이 수능시험 때문에 연차 내고 하루 종일 우리 딸을 모시고 운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시험 잘 봤대요? 그 말씀은 안 올려주셨어요. 잘 봤겠죠. 그랬겠죠. 예. 네. 수학 몇 번 문제인가? 22번이었나? 킬런이 아니니 또 벌써 이제 그 논란이 좀 되고 있던데 저희가 검증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저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이거는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남은 시험이 있죠. 논술, 면접. 있죠. 네. 줄줄이 잘 넘으셔가지고 꼭 원하시는데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를 챙겨드리기 전에 인사 먼저 챙겨드렸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 안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렇게 4명 의원이 멤버인데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야당의 임무입니다.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네, 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침을 제시했어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이 3가지 방침을 제시하면서 오는 12월까지 내놔라. 이렇게 당치도부에 촉구를 했는데 자, 이들의 주장은 지금껏 많이 들어왔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고요. 딱 하나만 짚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정리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잘 됐다 싶은데 왜 이구동성으로 12월을 얘기하는지 요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정리해 보시죠. 자, 우선 사례를 모아봅시다. 12월을 얘기한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이 있죠.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나와서 12월 중 상당 이야기했죠. 네. 여기에 원칙과 상식도 또 12월 시한을 정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럿이 12월을 데드라인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12월이 어떻길래 다들 그때를 이야기하느냐. 12월 초에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정기국회 회기도 마무리되니까 여야 공이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꼽던데 이건 너무나 피상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역학구도고 판세인데 이게 12월에 1차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1차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서 12월을 얘기한 사람들을 나열을 했는데 사실 이들은 동렬에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무리해서 일반화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 결부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태섭 전 의원 또한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 얘기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앞날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울러 김태섭 전 의원이 영향을 받으면 원칙과 상식 멤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12월 결정을 좌우할 요인이 뭐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요것만. 아주 간단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이준석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을 규정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이 다른 인사들의 선택을 규정한다. 이런 연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선 집중 대상은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좌우할 요인이 뭐냐. 왜 그게 12월로 이야기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딱 잘라 하나만 꼽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이다. 라는 건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조정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권 내 입지가 달라지고 그 입지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조정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인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을 자기 손으로 정리할 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자신이 국민의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교란, 분열 요인이 없어지니까 총선 그 선거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다면 그건 또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가 있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활동 반경은 넓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여지도 생겨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서 버텨준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정책 요인을 동원하고 해서 총선 성과를 끌어내려야 할 거다. 이준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기조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물론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쭉 정리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손을 내밀 수도 있다. 지금 JB가 이 얘기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매일매일 신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극적으로 유턴을 한다? 그러면은 민심이 이준석 전 대표를 따라서 따라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만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만들면 이때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지금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럼 대선 때 선대위 뛰쳐나갔잖아요. 그때는. 선대위 뛰쳐나가서 지방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선을 긋는 행동을 보여준 그때와 지금 김만 피우는 지금을 비교하면 강도가 어떤 게 세는 겁니까? 전자가 더 세요. 행동이 세죠. 네. 그런데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맘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역시 정치는 명분보다 실린가요? 라고 해주셨고 네. 대흥란님은 탈당 후 창당 해쳐 모여 명분 쌓기 아닌가요? 라고 좀 해주셨고 존버정신님은 그냥 다 이제 신당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다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정치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속성은 항상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현님은 드라마틱하게 손 잡는다니까요.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미니로 장순태님은 신당이 생겨봐야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이합 집산으로 총선 후에는 또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미리 그렇게 그림을 짜놓고 시나리오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정된다. 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한 명한테 달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렸다. 그분에게 달렸다. 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 뭐 너무 지금 김칫국 마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뭐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동훈 비대위가 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성공 여부는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을 등파시킨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일종의 대안카드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대안카드. 윤석열 간판이 아니라 한동훈 간판으로 총선 치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법무장관으로서 보여온 행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영역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고 힘을 실어주고 보좌하는 이런 기능에 충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대안 카드로서 한동훈 비대위는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 카드가 모색이 될 수 있죠. 거꾸로. 현실은 오히려 그렇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윤석열 간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 카드가 아니라 보완 카드로 한동훈 비대위는 검토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그렇죠. 정치에 나서는 것도 또는 먼저 등판을 하는 것도 또는 장관으로 남는 것도 사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달려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왜 12월이냐? 요거 좀 체크 포인트 남겨두고요. 한편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랑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다. 이게 당 관계자의 말인데 네. 풀릴까요?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이 흐름을 좀 쫓아온 바가 있습니다. 네. 오해가 아니라 결국은 힘의 흐름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난다고 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게면 소통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용산에서 신호가 왔다라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인유한 위원장은 어제 용산에서 그런 코멘트 이후에 그러니까 콘으로 더 몰렸습니까? 아니면 개활지로 지금 나오게 된 겁니까? 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아니라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만남의 시간이 오늘 그 혁신위 회의 바로 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혁신위원들이 되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오늘 4차 혁신안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는 해서 뭐하냐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유한 위원장의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된다는 게 오히려 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세게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면 혁신위는 깨지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혁신위가 깨져버린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어떤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겁니까? 혼란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풀종님이 냄새들만 피우고 있네요. 메인 요리는 언제 나올라나요? 해주셨고 5127님은 어느 고려사항에도 국민은 없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나 봅니다. 몇 마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6번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5번 거래소 심리 분석 관련자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1심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률 쟁점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심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수사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살피면서 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요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따라가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는 2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내놓겠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의아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의아한 거 따로 있는데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니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이 관계자의 말 중에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되는 겁니까? 우디님이 언제까지 살피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여러 해석을 낳는 외교적 언어 같다. 아니 외교부도 아닌데 왜 외교적 언어를 써요? 왜?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해가 안 외교적 언어 돼요. 같다. 뭐 아무튼 지켜보죠. 하신다니까 수사를. 네, 이것도 킬러 문항인 것 같습니다. 네. 킬러 문화 없어졌다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진희 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빨라야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이첩 시기까지 찝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도 전달합니다.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 해라. 해병대 수사단이 요청한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첩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문자에 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으니 외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관 보좌관은 국가안보실도 언급했습니다. 7월 30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며 내일 아침에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주재회의가 있었습니다. 뉴스 리포트를 들으셨는데요. 시점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도 나오고 7월 30일도 나오고 다음 날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메시지가 오갔는지는 뉴스 리포트에서 지금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되짚지는 않겠고 이 그 메시지가 오간 것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네. 7월 30일 국방장관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됐고 이걸 안보실에 보고했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그리고 나서 8월 1일 이종섭 당시 장관이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재정리를 하면. 네. 뭔가 좀 딱 다가오는 게 없으십니까?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8월 1일 이종섭 장관이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고 했다라는 지시가 왜 나왔는가?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 순으로 보면 그 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거기서 7월 30일에 이러이러한 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이 제기가 됐던 게 바로 7월 31일 회의에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지시라고 하는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간의 재구성을 해보면 흐름이 대충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안보실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소장으로 승진을 해서 육군 564단장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둘 사이에 오고 간 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자. 외압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니 개인 간의 문자는 사령관님 잘 지내고 계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이런 거는 개인 문자죠. 업무잖아요. 업무. 그게 어떻게 개인 간 문자예요. 해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응? 누가 믿을까요 이거를? 찾아볼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